ESG 채권입니다. ESG 채권을 지금 재원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해양진흥공사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을 한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GSE라고 해요. Government Sponsored Entity 또는 뭐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얘기해서 GSE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부 보증이고 사실상 이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프리예요. 정부가 보증하니까. 해양진흥공사가 망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망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망한다 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해양진흥공사가 ESG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ESG 채권의 가장 큰 비판적 요소가 뭐냐면, 그러면 ESG 채권은 기존에 있는 채권들과 굳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ESG 채권이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채권을 통해 가지고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그거예요. ESG라고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다가 조달된 자금을 사용하는 게 ESG 채권의 목표인데, 가장 큰 비판이, 그러면 그렇게 채권을 조달한 것들을 제대로 ESG의 목적으로 썼는지 모니터링이 잘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원화해서 원래 선박, 추진, 커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으로 쓰는 거죠. 이게 채권에 조달된 거. 이쪽에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이쪽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모니터링 돼요, 안 돼요? 여기 돈 쓴 게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정부가 보증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용선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선박 구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어떤 형태로? 이거를 ABS 형태로. 이거는 커버드 본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용선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선박을 구입하게 되면 자산이 남잖아요. 아니면은 정부가 보증도 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선박에 대해 가지고 담보를 설정하는 형태, 그렇게 해서 안정성을 좀 더 높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긴 한데 좀 이해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채권 발행을 말씀드렸고 증권도 발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때 구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부채로 조달하는 거고, 이게 주식, 이게 자기 자본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채, ESG 채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한 선박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SPC라는 게 있어요. SPV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거는 Special Purpose Company라는 거. Special Purpose, 그러니까 특수 목적이라는 게 결국은 선박 구입과 용선입니다. 그러면 이 선박을 구입하거나 용선하기 위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선박을 운영되면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쉐어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 쉐어하는 형태로. 왜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들이 민간의 참여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채권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의 안정성이 좀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리스크 프로파일링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수익을 내가 좀 더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그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증권을 발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증권도 보면은 증권도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여기는 높겠죠. 수익은 이게 낮고 이것도 높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선박 구입하고 용선해서 선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수익을 가지고 가는 우선순위가 선순위 증권에 있어요. 이거는 후순위 증권이 있고, 그럼 이 수익이 이렇게 선순위를 갔다가 이렇게 가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거를 증권을 굉장히 잘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장 덜 위험하지만 수익이 가장 낮고, 이거는 가장 위험하지만 수익이 가장 높겠죠. 근데 이거는 모럴 해저드 감시 차원에서 이 회사가 이걸 발행한 회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실화되면은 요거부터 날아갈 거 아니에요. 얘 먼저 수익을 지급하게 되겠지만 얘가 수익을 제일 적게 받게 되겠죠. 이거 제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똥이잖아요. 이건 그걸 발행한 회사가 가지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가 원래는 미국의 MBS 모기지 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이렇게 짠 거예요.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증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도 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미국의 MBS 증권을 발행하는 것에서 착안해서
ESG 채권뿐만 아니라 증권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하고 교감하면서 해운업 재건을 위한 특히 그 ESG 선박, 친환경 LNG 선박 도입을 위한 재원을 이런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지원자들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원화를 시킨 겁니다. 두 가지로. 아시겠죠? 자, 자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자산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 운용을 하잖아요. 돈을 이렇게 두 개씩 조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옮기는 거죠. 여기가 조달 파트고 여기가 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땡겨갖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록한 거죠. 재무상태표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자산을 해양진흥공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썼단 말이에요. 지원을 갖다가 뭐 빌려주거나 뭐 세일 앤 리스펙을 하거나 돈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부실이 생겨가지고 요만큼이 날라가겠어. 대차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아시죠? 에셋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좌변이 줄어들었으면 우변도 줄여야 되겠죠. 그럼 어디를 줄여요? 우변은 부채하고 부채가 있고 자기 자본이 있는데 뭘 줄입니까? 자기 자본을 줄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 날라갔네요? 그럼 요만큼이 날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더 많은 부실이 발생했다, 더 커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본 잠식 되겠죠.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이거를 달리 정의하면은 손실 흡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곳 같은 경우는 BIS 자기 자본 비율을 결정하고 있죠. 기본 자본이 기본적으로 8%, 그 다음에 보완 자본 플러스 알파. 이거는 뭐 바젤 협약 이런 게 있는데 이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본을 늘려야지 자산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자본이 확충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기가 힘들다고요. 자본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요거는 이제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려고 얘기했던 게, 자, 요 부분인데, 요 부분도 잘 들어 놓으세요. 채권 발행 말고 증권 발행만에 더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채권을 이거는 되게 보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왜냐면 이거는 뭐 채권은 기본적으로 물론 플로팅 레이트 노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쿠폰을 조절하는 FRN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본드 같은 경우는 본드를 달리 말하면은 픽스드 인컴이라고 얘기하죠. 픽스드 인컴은 금리가 낮아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낮으니까. 왜냐면 원금 상환 의무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낮은 거예요. 거기다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커버들을 해주게 되면은 리스크가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쿠폰 레이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가, 채권 이자가 낮아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안정성이 있으니까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박 운용했었을 때 지금처럼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선단을 운용했었을 때 이런 배들이 뭐 전기선이 있고 부전기선이 있는데 특히 이 전기선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잘 알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뭐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리스크가 좀 더 크지만은 수익도 그만큼 더 크다는 거죠. 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 것도 있긴 있는데 이거에 어떤 실익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사무관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상쇄하고 어떤 걸 넷인컴으로 하고 어떻게 쉐어할 거냐 구조를 짜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정보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보세요. 선박으로 구조만 치환했다 뿐이지 이런 SPC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부동산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걸 우리는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론을 할 수도 있고 에쿼티를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지나가시다가 어떤 특정 뭐 주상복합 건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저축은행에서 론 땡겨오거나 증권회사에서 론 땡겨오거나 에쿼티 해가지고 분배하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쿠팡 받으셨던 거, SSG 받으셨던 거, 거기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피 있죠. 그것들을 투자자들에게 또는 론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픽스드 인컴의 형태로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익을 얻은 것들을 쉐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를 그렇게 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되셨어요? 자, 해운업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해운업에 따라서 밸류 체인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후방 산업을 뭐라고 해볼까요? 조선이 되겠죠. 해운업의 전방 산업은 뭘까요?
근데 저는 이 해운업이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보면은 해운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해운을 운영하면서 백업을 해주고 또 해운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해운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해운업 자체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쪽 전방산업, 후방산업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만 한다. 해운업 혼자만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 조선과 해운업의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연관 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해양 서비스가 있겠죠. 해양 서비스는 뭐예요?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그 물동량이 증가하고 운임도 증가하면서 선박 신조, 선박 건조가 좀 많이 늘어난 시점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조 선박 시장보다 오히려 해양 서비스 분야가 훨씬 더 규모가 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들을 정기 점검하고 리페어하고 뭐 MRO 또는 뭐 오버홀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해양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어요? 부산에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또 이거 말고는 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보세요. 터미널이 있죠. 벙커링이 있죠. 자, 육상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는 걸 아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접안을 했었을 때 내부에서 어떤 설비들을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엔진 시동을 그대로 켜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육상에 접안했을 때는 전기를 바로 연결해주는 이런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엔진 선박에 엔진을 켜지 않고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터미널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이 해운업하고 터미널 그리고 내륙 운송, 뭐 하역, 그다음에 창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확보하는 것도 엄청나게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가지고 지금 얼라이언스의 가입 조건으로 내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교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해운회사한테 물동량을 주는 거는 누가 줍니까? 내륙 운송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해운이 또 여기서 또 창고, 특히 이 창고나 아니면 터미널 이런 것들도 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이 물동량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FBA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FBA가 뭐냐면은 Fulfillment by Amazon이라는 게 있습니다. Fulfillment 시스템은 뭐냐면요, 셀러를 대신해가지고 이 아마존이 모든 것들을 거의 턴키 형태로 다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물건을 픽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AS, 그 다음에 고객센터, CS, 반품 이런 것까지 다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제 그 거대한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걸 원스톱으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하역 비용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다음 내륙 운송 이 모든 것들이 해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비용 상승의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류 산업하고 이런 지원 산업들이 다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포워더들 같은 경우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걸로는 연관 산업들을 갖다가 돕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해운회사들이 이 포워딩 회사를 통해 가지고 주로 화주들로부터 정보를 받아갖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 포워딩 회사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물동량의 추이라든지 계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트렌드가 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겠지만은 뭐 해양진흥공사나 이런 곳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물동량이 예를 들어서 좀 예상할 수 있게끔 예상치 이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화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더가 얼마 들어왔고 얼마 수출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개별 기업에게 이걸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실제로 부킹이 안 돼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오더도 그렇고 화주도 그렇고 해운회사도 그렇고 되는 대로 부킹하고 그냥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최대한 이런 것들은 좀 비효율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포워딩 회사나 아니면은 계약 물류를 진행하고 있는 물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컨테이너 싣고 가가지고 컨테이너를 싣고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다시 또 다른 컨테이너 실어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 비율이 1%도 안 된대요. 장만해서.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빅데이터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비효율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런 유관 산업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금융 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지원들도 충분히 해양진흥공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들을 해양진흥공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어떤 빅데이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